이번 책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3권입니다. 옮긴 이는 연진희입니다. 안나 카레니나, 스테판 오블론스키의 여동생이자 카레닌의 아내로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진다. 카레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 유능한 고위 관리이며 아내인 안나보다는 20년 연상이다. 브론스키, 부유한 백작으로 안나와 사랑에 빠진다. 오블론스키, 유흥을 좋아하는 젊은 공작.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돌리, 스테판의 아내. 레빈, 시골에서 조용히 농지를 돌보며 사는 귀족으로 키티에게 구원한다. 키티, 다리아의 여동생으로 브론스키와 레빈 사이에서 갈등한다. 세르게이, 레빈의 동복형. 세료자, 안나의 아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아이들과 함께 포크로프스코이에 있는 여동생 키티 레비나의 집에서 여름을 보냈다. 그녀의 영지에 있는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레빈 부부가 그들의 집에서 여름을 보내도록 설득한 것이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자신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 안나를 찾아갔다. 그녀는 동생의 마음을 괴롭히고 동생의 남편에게 불쾌함을 주게 되어 무척 미안했다. 그녀는 레빈 부부가 브론스키와 어떤 관계도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안나를 방문하여 안나의 처지가 바뀌었다 해도 자신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다. 임신, 입덧, 사고력의 둔화,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 무엇보다 추한 외모. 키티도, 풋풋하고 예쁘던 그 키티도 얼마나 망가졌어. 나도 임신하면 흉해지겠지. 나도 알아. 분만, 고통,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그 고통, 그 마지막 순간, 그 다음에는 수유, 그 불면의 밤들, 그 무시무시한 아픔. 안나는 한숨을 쉬며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당신은 날 보면서 내가 이런 처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뭐 괜찮아요.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내게 마법 같은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꿈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들은 도대체 뭐예요? 건물이 정말 많네요. 침묵의 순간이 지나자 그녀는 또다시 물었다. 전에는 완전히 황폐한 곳이었지만 알렉세이가 모든 것을 되살려 놓았죠. 그는 이 영지를 무척 사랑해요. 그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열정적으로 영지 관리에 몰두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빈틈없고 훌륭한 영주가 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 병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참, 당신의 어른딸은 어때요, 안나? 돌리가 물었다. 하지만 안나는 알아차렸다. 당신이 묻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기의 성에 대해 묻고 싶었죠. 그렇죠? 알렉세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기에게는 성이 없어요. 즉, 카레니나라는 거죠. 그녀는 브론스키의 얼굴에서 그가 그녀에게 뭔가 원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일이라도 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법적으로 카레닌의 아이란 말입니다. 그 애는 내 이름도 내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난 안나에게 그 문제를 얘기하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죠. 그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난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난 일을 가져야 합니다. 난 그 일을 찾았고 그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정과
부대에 있는 나의 옛 동료들의 일보다 그것을 훨씬 더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난 이 일을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후계자들이 생길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낳은 자식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누군가의 자식들이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의 처지를 말입니다.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안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달려 있어요. 차르에게 입양을 청원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나에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때 당신 남편이 그 문제를 완전히 매듭 지어 줬지요. 난 알아요. 지금이라도 그는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안나가 그에게 편지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나는 마치 돌리의 생각을 짐작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다. 아직 의심의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게는 이해해 줘요. 난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가 내게 사랑을 느끼는 한 그는 날 사랑하겠죠. 그런데 무슨 수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사랑을 붙잡아 둘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내 처지를 잊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바랄 수 있겠어요. 난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두렵지 않아요.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요. 그래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안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게 이혼하라고 말하죠. 첫째, 그는 나와 이혼해 주지 않을 거예요. 시도한다고 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를 증오하면서도 그의 앞에서 나의 자신의 죄를 여전히 인정하는 내가, 물론 난 그를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굴욕을 감수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요. 내가 동의를 얻고 나면 내 아들은요. 그들은 내게 아이를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 애는 내가 버린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를 멸시하며 자라겠죠. 이해해줘요. 난 그 두 존재를, 세료자와 알렉세이를 똑같이 하지만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안나는 유리잔을 꺼내어 그 속에 약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 약의 주성분은 몰핀이었다. 브론스키와 안나는 여전히 이혼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똑같은 조건 속에서 여름 한철과 가을의 일부를 시골에서 보내고 있었다. 브론스키는 그녀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그 갈망, 즉 그에게 사랑받고자 할 뿐 아니라 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존중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녀가 그를 사랑의 올가미로 얽매려 애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9월에 레비는 키티의 분만을 위해 모스크바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이미 모스크바에서 꼬박 한 달 동안 일 없이 지내고 있었다. 안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11월 말 브론스키와 함께 모스크바로 떠났다. 날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답장과 그 후에 이혼을 기다리며 이제 그들은 결혼한 부부처럼 함께 지냈다. 레빈 부부는 모스크바에서 벌써 석 달을 지냈다. 이 분야에 통달한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계산에 따르면 키티가 출산을 해야 할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임신 중이었고 지금이 2달 전보다 해산의 때가 더 가깝다는 것을 보며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체로 키티의 성격은 부자연스럽거나 인습적인 면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덮개가 벗겨지고 그녀의 영혼의 핵 자체가 그녀의 눈동자에서 빛나는 순간 레비는
그의 앞에 드러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단순성과 무방비 속에서 그가 사랑한 바로 그 여자가 훨씬 더 두드러져 보였다. 땀에 젖은 이마에 머리채가 끈적끈적 달라붙은 타는 듯이 붉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키티의 얼굴이 그를 향한 채 그의 시선을 찾고 있었다. 허공에 들린 두 손이 그의 손을 찾았다. 그녀는 땀에 젖은 두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서도 자기의 얼굴에 갖다 댔다. 끔찍한 비명이 멈추지 않았고 그 소리는 더욱더 끔찍해졌다. 그러더니 마치 공포의 극한에 이른 듯 갑자기 그 소리가 잠잠해졌다. 레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거나 그것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활기찬데요. 아주 씩씩해요. 게다가 아들이네요. 이제 걱정 마세요.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 지금 그녀가 건강하게 살아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토록 절망적으로 울어대는 존재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고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키티는 살아있고 고통은 끝났다. 스테판 아르카디치의 사정은 좋지 않았다. 살림의 3분의 2에 대한 대금은 이미 다 써버렸으며 살림의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대금의 영수증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봉급은 집안 살림의 비용과 자질구레한 빚을 청산하는 데 다 나갔다. 이젠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게다가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누이인 안나에게 카레닌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확답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그래서 그는 돌리를 졸라 50루블을 받아들고 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 용건이 하나 더 있는데 말이야. 자네도 뭔지 알 거야. 안나에 관한 건데.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잠시 침묵하면서 그 불쾌한 인상을 떨쳐버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애는 모든 걸 자네의 관대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그 애가 자네에게 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애가 처한 그 참기 힘든 처지에서 그 애를 끌어내 달라는 거야. 그 애는 이미 아들도 바라지 않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잠시만이라도 그 애의 입장이 되어봐.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애에게 이혼의 문제는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야. 만약 자네가 예전에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그 애도 자신의 처지와 타협하고 시골에서 살았을 거야. 하지만 자네는 이미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애도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 모스크바로 거처를 옮긴 거야. 그리고 벌써 6달 동안 그 애는 매일같이 자네의 결정을 기다리며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말이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창백한 얼굴로 턱을 덜덜 떨며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만하십시오. 이런 대화는 이제 그만. 충분히 생각해보고 지침을 찾아야겠습니다. 모레 확답을 드리죠. 그는 뭔가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튿날 그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서 안나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확답을 받았다. 가정생활에서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완벽한 불화나 애정 어린 화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경우에는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많은 가정이 단지 완전한 불화도 화합도 없다는 이유로 부부 모두에게 지긋지긋한 그 묵은 자리에 수년 동안 머무르곤 한다. 태양은 이미 봄이 아닌 여름의 빛을 띠고 가로수길의 나무들은 이미 오래전에 잎사귀에 파묻혔으며 그 잎사귀들은 벌써 먼지로 온통 뒤덮여버린 이때 무더위와 먼지 속에서 보내는 모스크바 생활은 모론스키에게도 안나에게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따라서 그녀의 판단으로는 그가 사랑의 일부를 다른 여자들에게 혹은 다른 한 여성에게 옮긴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질투했다. 그녀는 어떤 한 여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식은 것 때문에 질투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암시에도 자신의 질투를 할 대상에서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겼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날 길러준 친척 어머니에게 가야 하나? 아니면 돌리에게 가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그저 혼자 외국으로 가야 하나? 그녀의 영혼 속에는 유일하게 그녀의 마음을 끄는 어떤 어렴풋한 생각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각할 수 없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 대해 한 번 더 떠올린 순간 그녀는 출산 후 병을 앓던 무렵과 그때 그녀를 떠나지 않던 감정을 기억해냈다. 왜 난 죽지 않았을까? 그때의 말과 그때의 감정이 그녀에게 떠올랐다. 그 순간 문득 그녀는 그녀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차렸다. 그래,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 그래, 죽는 거야. 그래, 기차역으로 가야 해. 만일 그가 그곳에 없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현장을 덮쳐야 해. 그녀는 마차에 다른 말들을 매라고 지시하고는 며칠 동안 필요한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엇을 찾았을까? 사랑이라기보다는 허영심의 충족이었어. 그녀는 밀회를 나누던 초기의 순정적인 사냥개를 연상시키던 그의 말과 그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는 나를 자랑했어. 그것도 이젠 지난 일이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랑은커녕 수치스러워하지. 내 사랑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데 그의 사랑은 점점 꺼져가고 있어. 우리가 어긋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그는 내가 분별 없이 질투를 한다고 말하지. 나도 스스로에게 내가 분별 없이 질투한다고 말하곤 했어.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난 질투한 게 아니라 불만을 품었던 거야. 내가 행복을 위해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볼까? 내가 이혼 동의를 받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내게 세료자를 내주고 내가 브론스키와 결혼을 하는 거지. 그런다고 세료자가 과연 나의 두 남편에 대해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까? 과연 브론스키와 나 사이에 어떤 새로운 감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행복은 고사하고 그저 괴롭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 아니야. 그녀는 이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에게 대답했다. 불가능해. 세료자는 그녀는 기억해냈다. 나 역시 그 애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애정에 감동했던 거야. 하지만 난 그 애 없이도 살았고 그 애를 다른 사랑과 바꾸고도 내 사랑에 만족해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바꾼 것을 불평하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부른 것을 떠올리며 혐오를 느꼈다.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녀를 태운 마차는 이미 니제고로드 기차역의 나지막한 건물로 향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화물 운반인들이 마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군중을 헤치고 1등석 대기실로 향하면서 그녀는 자기의 처지에 관한 온갖 세세한 점들과 자신이 어느 쪽을 택할지 망설이고 있는 여러 결심들을 조금씩 떠올렸다. 그녀가 플랫폼에서 떠들썩한 남자들 옆을 지나쳐가자 그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그녀에 대해 뭐라고 쑥덕거렸다. 물론 추악한 말이었다. 모자 밑으로 헝클어진 머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추한 몰골의 꾀재재한 농부가 기차 바퀴 쪽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창가를 지나쳤다. 저 흉측한 농부에게는 낯익은 뭔가가 있어 안나는 생각했다. 그러다 자신의 꿈을 기억해낸 그녀는 공포로 바들바들 떨면서
맞은편 문으로 물러났다. 차장이 문을 열고 부부를 들여보냈다. 차장과 객실에 들어온 부부는 베일 아래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를 눈치채지 못했다. 기차가 역으로 들어서자 안나는 다른 승객들 무리에 섞여 기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마치 문둥병자를 피하기라도 하듯 사람들에게서 멀찍이 물러나 플랫폼에 가만히 서서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자기가 무엇을 할 생각이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화물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플랫폼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에게는 자신이 다시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문득 브론스키와 처음 만난 날 기차에 치인 남자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녀는 급수탑에서 선로로 난 계단을 따라 빠르고 경쾌한 걸음으로 내려간 후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기차에 바짝 붙어 섰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녀는 몸을 일으켜 고개를 뒤로 젖히려 했다. 하지만 거대하고 가차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머리를 떠밀고 그녀를 질질 잡아 끌고 갔다. 하느님,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그녀는 어떤 저항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우회소한 농부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철로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불안과 허위와 슬픔과 악으로 가득 찬 책을 읽을 때 그 옆에서 빛을 비추던 촛불 하나가 어느 때보다 밝은 빛으로 확 타오르더니 이전에 암흑 속에 잠겨있던 모든 것을 그녀 앞에 비추어 보이고는 탁탁 소리를 내며 점점 흐릿해지다가 영원히 꺼지고 말았다. 겨우 2달이 지났다. 브론스키가 탄 객차 옆을 처음 지나칠 때 그는 창문에 커튼이 내려진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2번째 지나칠 때는 창문으로 노 백작 부인을 보았다. 정말 끔찍한 시간입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아,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던지 당신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6주 동안 그 애는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음식도 내가 애원을 해야 겨우 먹었답니다. 당신도 알죠? 그 애가 예전에 한번 그 여자 때문에 권총 자살을 꾀한 적이 있다는 거려. 그래요. 그 여자는 그런 여자가 마땅히 목숨을 끊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목숨을 끊었어요. 그 여자는 죽음조차 또 비열하고 저급한 죽음을 택하더군요. 내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애는 벌써 그 소식을 들었더군요.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말을 타고 그곳으로 질주했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애는 죽은 사람처럼 되어 실려왔지요. 그 얼마나 분별 없는 열정인가요. 그 모든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것을 증명했죠. 그 여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훌륭한 2 남자를 파멸시켰어요. 그 여자의 남편과 나의 불행한 아들 말이에요. 그녀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녀의 딸을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알료사도 모든 것에 동의했죠. 하지만 지금은 자기 딸을 남에게 넘겨준 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애는 뒤늦게 자기 말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카레닌은 장례식에 왔죠. 하지만 우리는 카레닌이 알료사와 마주치지 않도록 애썼어요. 하지만 아들의 파멸을 지켜보느라면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을 증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드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일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도움이에요. 세르비아 전쟁 말이에요. 이것만이 그 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야슈빈, 그 애의 친구예요. 그는 도박으로 돈을 몽땅 날리고 세르비아에 가기로 마음먹었죠. 그가 아들을 찾아와 설득했어요. 이제 아들은 이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고통의 빛이 뚜렷한 브론스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브론스키는 마치 그 말을 가까스로 이해한 듯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사하기에 충분한 육체적 힘이 있어요. 난 그것을 압니다. 난 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다기보다 역겹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겠죠. 네, 무기로서의 난 무언가에 쓸모가 있겠죠.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난 폐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자신의 뇌리에 떠오르던 마지막 순간에 그녀같이 잔혹하고 복수심에 찬 모습이 아니라 기차역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신비롭고 매혹적이고 사랑 가득하고 행복을 갈구하면서도 남에게 행복을 주던 그 모습으로 기억하려 애썼다. 그는 그녀와 보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그러한 순간은 독에 오염되어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나 씻을 수 없는 회한을 남긴 채 실현되어 버린 그녀의 의기양양한 협박만을 기억했다. 최근 아내의 출산 후 모스크바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동안 레빈에게는 해결을 요구하는 그 문제가 점점 더 빈번하게 더 집요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내 생명에 대해 그리스도교에서 제시한 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난 어떤 대답을 인정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념의 병기고를 다 뒤져도 어떤 해답은커녕 해답 비슷한 것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6월 초 시골로 돌아온 후 그는 일상적인 업무로 복귀했다. 농경, 농부들과 이웃들과의 교류, 가정의 운영, 그의 손에 맡겨진 누나와 형의 일, 아내와 친척들과의 관계, 아기에 대한 걱정, 그가 올 봄부터 열중해왔고 그의 시간을 모두 차지해버린 양봉이라는 새로운 관심사.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이 살아온 것처럼 가족을 위해 산다는 것, 곧 똑같은 문화적 조건 속에서 똑같이 자녀들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것이었다. 레비는 농사일 외에 이 무렵 그를 사로잡고 있던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모든 것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라는 자신의 물음과의 연관성을 찾았다. 레비는 이제 똑바로 누워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내가 하늘이 무한한 공간이라는 것, 저 하늘이 둥그런 천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가늘게 뜨고 눈에 힘을 주어도 내게는 하늘이 둥글고 유한하게만 보여. 내가 무한한 공간에 대해 알고 있다 해도 내가 견고하고 푸른 천구를 보고 있다면 난 분명 옳은 거야. 그 너머를 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보다 더 옳은 거지. 이런 게 믿음이 아닐까?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믿기가 두려웠다. 나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는 복받쳐 오르는 흐느낌을 삼키며 두 손으로 눈에서 넘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있잖아요. 난 당신이 이 아기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 기뻐요. 키티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늘 앉은 자리에 편안하게 앉은 후 남편에게 말했다. 아기에게 실망한 것은 아니야. 나 자신의 감정에 실망한 거지. 난 더 많은 걸 기대했거든. 난 내 안에서 새롭고 즐거운 감정이 뜻밖의 선물처럼 피어나기를 기대했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감정 대신 혐오감과 연민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쁨보다 두려움과 연민이 더 커졌다는 거야.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 그 공포를 경험한 후 난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 키티의 얼굴이 미소로 환해졌다. 이 새로운 감정은 나를 바꾸지도 나를 행복하게 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상상하던 것처럼 갑자기 나를 계몽시키지도 않아. 아들에 대한 감정과 마찬가지지. 역시 뜻밖의 선물은 없었어.
믿음인지 아닌지 난 이제 무엇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감정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을 통해 들어와 내 영혼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어. 난 여전히 마부 이반에게 화를 내겠지.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여전히 내 생각을 부적절하게 표현할 거야. 나의 지성소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심지어 아내와의 사이에도 여전히 벽이 존재할 거야. 난 여전히 나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비난하고 그것을 후회하겠지. 나의 이성으로는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깨닫지 못할 테고, 그러면서도 난 여전히 기도를 할 거야. 하지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일에 상관없이 이제 나의 삶은, 나의 모든 삶은, 삶의 매 순간은 이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의 명백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나에게는 그것을 삶의 매 순간 속에 불어넣을 힘이 있어.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 자신의 신념, 종교나 농민 등에 대한 그의 고민이 잘 드러나 있는 소설이다. 특히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농민과 토지에 대해 고민하는 레빈에게 작가의 모습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톨스토이는 문학뿐 아니라 철학과 종교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준 사상가로 평가받는데, 그의 이런 사유가 안나 카레니나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톨스토이가 이 작품에서 보여준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이후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윌리엄 포크너 등에게로 계승되었다.